네, 안녕하십니까. 서남아지역본부장 빈준하입니다. 올해처럼 인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여의 땅, 또 중국을 넘어서는 공급망 새 거점지로 보도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즉흥적인 무역 구조 조치를 하고 세계 공장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빅 플레이어들,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인도의 대기업과 우리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게 슬라이드가 40페이지로 조금 양은 많은데 이게 그냥 화면을 제목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도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7년이면은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고요. 2007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인도의 GDP는 한 1.2조 달러로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인도 GDP는 약 4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고요. 상당히 큰 격차를 낼 전망입니다. 교육 현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수 위주 경제였기 때문에 좀 교역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었는데 이게 제조업 육성 정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수출 국가가 되면서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인도의 수출액이나 교역액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래 IT 서비스 분야라든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자가 많았고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그 최대 생산지가 중국인데 지금 인도에서도 아이폰 15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까지 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남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이고요. 평균 연령 28세로 매우 젊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이 구매력이 증가하고 또 제조업이 확대되면서 인구 배당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이 150달러로 중국의 절반 수준이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도 낮습니다. 근데 이 인구들이 또 영어를 잘 씁니다. 지금 인도의 공식 언어가 22개인데 힌디어는 북부 인디아에만 쓰이지만은 영어는 전체 다 쓰이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가치로는 이 거대한 경제 규모가 계속 고속 성장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인도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대 경제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거대한 생산, 소비 시장의 성장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조업 부가가치액이나 소비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인도를 포섭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육국이고 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인도를 포함시키고 있고요. 또 중국하고는 정치적으로는 좀 국경 분쟁이라든지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국제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싼 원유를 들여오는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ODA의 최대 공유국입니다. 인도 하면은 IT 인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대거 인도 출신들이 되면서 인도의 최고 수출품 중 하나가 CEO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엔지니어의 20%가 인도 사람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인도에
R&D 센터가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유니콘 기업 수가 111개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유니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인도가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주요 이슈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도에는 IT 인재가 많을까요? 인도에서 출세하려면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리켓 스타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IIT에 입학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국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2,850만 명 중에서 상위 0.06%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제 23개 캠퍼스가 있는데 성적 순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컴퓨터 공학을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를 졸업하면은 빅테크에서 모셔갑니다. 뭐 애플이나 MS. 근데 보통 인도 대학생 졸업생의 평균 급여가 한 400불, 5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애플에 취업을 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못 줘도 10만 불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20배가 차이 나니까 당연히 이 길을 쓰고 IIT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래 보시는 사진이 인도의 그 코타 입시 학원인데, 우리한테 대치동에 있으면은 인도에는 코타라는 입시 학원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스나마 관계입니다. 한스나마 교역 관계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인도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교역 규모는 상대적으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278억 달러를 교역을 했는데 양국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더 수출 늘어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7년도에 뭐 LG, 삼성, 현대차 등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을 했고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나 전기전자, 철강화학 등이고, 비교적 최근에 진출한 뭐 금융이나 식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도로 나가는 수출품도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이 자동차 부품, 이게 다 이제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뭐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을 만드는 중간재로 쓰이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원자재를 주로 수입을 하고요. 인도로 수출하는 중간재 자본재가 96.5%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수출이 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 서비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 품목이 다변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요 이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또 브릭스 가서는 중국이랑 러시아도 친합니다. 또 글로벌 G20 정상회담을 할 때 모디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에 인류의 4분의 3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연합을 G20 회원국으로 이렇게 이끄는 등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또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인파방스, 이 4개국이 전부 총선 대선을 하는데, 이 모디노믹스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 사항입니다. 이 생산력과 소비 시장을 겸비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에 저가형 휴대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폴드라든지 최신형 폰까지 만들고 있고요. 또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배터리 조립 공장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구자라트에 착공해요. 내년부터 생산을 할 계획이고요. 인도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마루티 스즈키인데 2031년까지 연 400만 대 규모로 현재보다 2배 늘릴 예정입니다. 올라는 이륜차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셀을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 투자 확대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밀접히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늘어나는 매출액만큼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인도 정부에서 약 260억 달러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현지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제도이고 세미콘 인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들 경우에 투자 금액의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정부에서 또 20%를 추가로 지원해서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의 70%를 지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는 28개 주가 있는데 주정부에서의 투자 유치 정책도 아주 활발합니다.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타밀나두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안을 하고 있고요. 오디시아주는 그 포스코가 일관 제철소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인상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보조금 그 상한선이 없는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고 작년에 11% 경제 성장을 한 곳입니다. 인도는 국민 소득이 지금 아직 1인당 2,500불 정도에 좀 못 사는 나라지만은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를 한 10년 터울로 2번 근무를 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는 이 주정부의 간접세가 따로 이렇게 주에서 각각 긋고 하다가 2017년도에 GST를 들여오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 걷어서 다시 주에 배분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주에서 주로 이동할 때는 진입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주에서 냈던 간접세 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주별로 쪼개진 경제였는데 이 GST가 통합이 되고 나니까 14억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된 겁니다. 앞에 이제 제가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그 어떤 앱을 만들면은 금방 가입자 수가 1억 명, 2억 명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금방 이렇게 그 10억 달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그 전자신분증에 해당되는 아다르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도에 아마 뭐 비자 신청을 하시거나 무슨 서류 쓰시면은 부모님 이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신분증이 없을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다르 카드가 전부 다 보급이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금융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절에 보조금 지급할 때 아주 신속하게 그 국민 개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고 또 보조금 지급할 때 보통 발생할 수 있는 뭐 배달 사고, 이게 부패 이렇게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디지털 페이 시스템을 UPI라고 하는 거를 중앙정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관공이하게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노점상이나 릭샤를 탈 때도 이렇게 QR 코드 찍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QR 코드 찍어 쓰는 거 뭐 중국에서는 이미 뭐 십몇 년 전에 다 하던 거고 우리나라도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네이버 페이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사용자한테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플랫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그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UPI를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인도 안에서 가장 그 인도의 이 디지털 페이 거래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이걸 하게 되니까 가게 이제 현금으로 쓸 때는 불투명한 경제가 이 신용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액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그 앱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 스타트업인 밸런스 히어로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원래 소액 대출은 은행 이용이 불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높은데 회수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이 되니까 회수율이 높아져서 2021년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이 업계 3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당연히 전력 수요가 이렇게 폭증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는 3위 탄소 배출국이고요. 이 청정 에너지원을 쓰고 싶지만은 화석 연료 의존도가 78%나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실 투자를 많이 해서 발전 용량으로는 30% 가까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기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송배전망이 있어야 실제 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발전에 기여한 비율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크고요. 현재 23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3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핵무기를 자체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받아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수로형 원자로나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도 관심이 큰데 이게 지금은 외국 기업이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정책 탱크인 니티 아요그에서 요거를 개방을 해라라고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고 4위 생산국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은 아마 내연 기관차 시장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많이 남은 나라가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올 한 해 225만 대가 전기차로 등록이 됐는데 그중 절반이 이제 이륜차이고요. 뭐 올라 등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약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내연 기관차로 만드는 이륜차나 전기차로 만드는 이륜차나 큰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분야 수출 기회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사륜차 같은 경우는 타타에서 약 2천만 원대 소형 SUV를 만들어서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통상 안보를 연계한 보호무역주의를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게 병렬적인 변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수입 요건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무역 구제 도입이 많고 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입 규제도 빈번합니다. 또 각 세관의 그 재량권이 커서 이쪽에서는 됐는데 뭐 다른 쪽에서는 안 되고 또 수입 인정을 여기서는 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서는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반덤핑 등 무역 구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고 있는 화학, 철강 이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강제 수입 인정 대상이 재작년만 해도 한 200개 정도였는데 지금 내년에 633개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수입 제한 조치도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올해 8월에 랩탑이랑 태블릿 컴퓨터를 수입 제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즉시 발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본사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너네들이 모르고 있다가 사후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인도는 그냥 이렇게 즉시 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법령 개정하면은 이제 예고일 해가지고 보통 뭐 60일, 90일 뭐 이런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도는 즉시 이렇게 수입 금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론이랑 업계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걸 11월로 늦춘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이제 그냥 등록 제도로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저거를 했습니다.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제 여기서 인도는 제조업을 어쨌든 육성을 하고 싶고요. 그게 필요한 노하우를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이 가격적인 포지셔닝이나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소비 시장이 커지니까 그만큼 기회는 많고 또 보호무역주의나 인도 행정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인도 기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생산 연계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인도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인도 대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차별하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써서 현지에서 부가가치 생산을 늘리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재 들어와가지고 조립 생산만 하는 거에 우리가 세금을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동안 수입 생산 이렇게 부품 들여와서 조립 생산하던 거를 다 현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동안 싸게 들어오던 거를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R&D를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주로 다 단독 투자로 나갔지만은 이렇게 기술 제휴나 이렇게 합작 투자 이런 방식으로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지 기업들도 현지 생산 라인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는 그 설비 수요 같은 게 많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르노 인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약 48만 대 규모의 라인을 갖추고 있고 20만 대 정도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증산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르노 인디아의 대표가 과거 한국 GM 코리아의 구매 담당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의 품질이 우수한 거 아니까 코털에서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인도 세파를 활용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 세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인도의 베단타는 디스플레이 팹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과 협력을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여기 베단타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또 9월에는 사절단을 끌고 와서 현지 답사도 하고 또 양기관 간 이렇게 MOU 체결도 하고 했습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인도는 그 아마존 그리고 플리카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그 릴라이언스 지오마트라든지 타타 빅바스켓과 같은 인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매우 발달해 있고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 물류 배송이 활성화돼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유통망이 부족하고 재고 부담 때문에 소비재 진출이 어려웠는데 유통망 입점을 통해서 이게 소비재 같은 경우에 쉽게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코트라에서 뭐 아마존, 플리카트, 또 지오마트 이렇게 한국 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지 그 뭐 이렇게 좀에 맞는 이게 그러니까 채식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천연 성분 그리고 또 현지 인증 뭐 이런 것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인도는 한류가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그 K-팝 시청 인구로를 보면 전 세계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콘서트가 열린 적이 없어요. K-팝 콘서트가 열린 적이 없어요. 제가 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리사는 그 태국의 영웅이거든요. 인도의 아이돌을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K-팝 스타를 키워서 인도에 저희 론칭을 하면은 대박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초코파이 같은 게 너무 잘 팔려서 지금 공장을 3번째 이렇게 늘리고 있고 저희가 K푸드 판촉전 이 스와드 코리아는 한국의 맛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인도의 제일 큰 대기업 유통망 체인하고 매년 이렇게 판촉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중고거래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 비교 이런 이제 좀 특화된 플랫폼은 아직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인도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하면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게임도 인도 게임업 자체는 개발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위주로 게임을 개발하면은 상당히 그 지금 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풍부한 이공계 인력을 활용해서 그 R&D 인력, 그 R&D라든지 디자인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때 이 중국 앱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 정지도 먹고 했는데 지금 출시 1년 만에 누적 그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해서 인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그 이제 모바일 게임이 됐고요. 작년 10월에 그 이제 한인도 친선 게임 이게 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TV 사용자 수, 그 시청자 수도 2억 명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그리고 또 소형차의 글로벌 허브 R&D 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일단 원전 협력을 하려면 정부 간 먼저 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기업 간 이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올 10월에 인도 뭄바이에서 원전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여기는 인도 원자력 공사랑 뭐 BHEL, L&T 같은 이제 인도의 주요 원자력 업계랑 네트워킹을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 참여해서 뭐 상담도 하고 또 인도 원자력 산업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말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계속 네트워킹 확대하면서 좀 양국의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프라 투자에 100조 루피니까 뭐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0조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로 이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설계 감리 쪽 수주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쪽에서 이게 원조 자금이나 개발은행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에 팀코리아로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네팔의 이 트리슐리강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국 남동발전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래 하청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여기 수력 발전소에 쓰이는 이제 발파 작업에 쓰이는 화약을 공급을 하는데요. 네팔은 내륙 국가니까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서 중국 업체가 수입한다고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사관에서 이제 인도 정부를 찾아가가지고 뭐 상황 설명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걸 했는데, 이는 인프라 개발은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합동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도로공사에서는 방글라데시 바드마대교 운영관리 프로젝트 지금 인도에서도 이렇게 수주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인도는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좀 약간 개별 대응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인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좀 잘못된 관행으로 조치를 한 거라면은 이게 뭐 정부 그다음에 또 뭐 고참이라든지 이렇게 좀 서로 공동 대응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되면은 CSR 활동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2% 세금을 더 거두는 셈이죠. 이거를 이제 비용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현지 지역 사회에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또 관세청은 최근에 이제 한인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 기존에 종이로 이렇게 원본 배정하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런 애로가 컸는데 이런 부분들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세라젬은 인도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6년부터 드림스쿨을 개교를 해서 이게 열악한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 서남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매우 기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진출을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